오랜 국회법 해석이 협의는 사실상 합의다.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습니다. 네, 뉴스업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강력히 요구해온 상임위원장 11명을 끝내 단독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주요 상임위를 독식하려는 거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준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개원 닷새 만에 만난 자리, 시작부터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위해선 국회법상 시한을 지켜 상임위 배분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그간 선배들이 쌓아온 합의의 관례를 지켜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관례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 도단입니다. 민주당 의총의 대변 아닌가 이렇게 정말 생각할 정도로 우려스럽기. 오랜 국회법 해석이 협의는 사실상 합의다. 본회의를 애초 오후 2시에서 5시, 그다음 8시로 두 차례 미뤄가며 접촉을 이어갔지만 협상 결과는 빈손이었습니다. 총선 민심을 받들어야 한다며 법사위와 운영위, 과방위를 요구한 민주당에 국민의힘은 원내 2당과 여당 몫이었던 이들 상임위를 내줄 수 없다며 평행선에 달린 겁니다. 협상 막판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양보하면 운영위와 과방위를 양보하겠다며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법사위는 양보할 수 없는 요구했던 데다 협상 시한까지 임박했다며 거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법사위 사수에 골몰하는데도 우원식 의원은 대변인처럼 야당 편만 들고 있다며 사퇴 촉구 시위를 벌였습니다. 국회 정신 무시하는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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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끝내 단독 본회의를 열었고 법사위원장의 정청래, 운영위원장의 박찬대, 과방위원장의 최민희 등 야당 요구한 대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습니다. 합의가 지금 안 된 건가요?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해서 본회의 지금 바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오 의장은 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연 건 절박한 민생, 긴박한 남북 관계를 위해선 시급히 국회가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한 달 가까운 협상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서 개원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원장 선출도 끝내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22대 국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반쪽짜리 개원 본회의를 연 데 이어 핵심 상임위원장까지 협의 없이 선출했다는 오명을 또 남기게 됐습니다. 협치의 관례를 깬 민주당도 문제지만 방탄 독주 프레임만 강조한 국민의힘도 협상 전략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시작부터 삐걱댔습니다. 171석, 압도적 과반을 확보하며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은 첫 회동 때부터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 자리를 갖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각각 제2당과 여당, 즉 국민의힘 몫으로 여겨졌던 자리입니다.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독주를 견제하는 게 4월 총선 민심이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여야 합의 대신 6월 7일 상임위 구성 법적 시한만 강조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한 대로 상임위, 본회의, 여야 합의로 미루자, 하지 말자라고 하지 않는 한 법대로 열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배출한 정당이 법안 처리 최종 관문인 법사위까지 차지하는 건 입법 독주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 역시 집권 여당 몫이란 주장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여당의 결기와는 달리 108석 소수당의 저항 수단은 많지 않았습니다. 21일 국회 개원 첫 본회의에 불참하고 의장실 앞 복도를 점거하며 규탄 대회를 여는 게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일방적인 국회 운영, 국회의장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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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막판에 와서야 법사위만 지켜주면 나머지 상임위원장직을 포기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지만 민주당이 받아들일 제안은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여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전부 야당에 내주게 됐습니다. 민주당이 협치를 위한 최소한의 관례를 깬 것도 문제지만 국민의힘도 협상 전략이 부재했던 것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명분과 실리를 주고받으며 여야 합의를 이루어냈던 협치의 정치 문화는 21일 국회에서도 한동안 실종 상태일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네, 이번 본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원장은 모두 7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은 자리도 모두 확보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일방적 원구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보이콧에 나서면 국회 파행은 자칫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면서 남은 건 외통위와 국방위 등 7개의 자리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위원장직은 여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두겠다고 했지만 추가 협상이 불발될 경우 이번 주 거듭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직도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가 최소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를 하기 위해서 만약에 중요한 상임위가 운영이 되어야 한다면 상임위원장이 있어야 하고, 물론 여당은 합의 없는 원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7개 상임이라도 받아야 할지 아님 21대 국회 전반기 때처럼 모두 내줘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선 상태로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이란 점은 고민스러운 대목으로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철통 방탄을 포기하고 여야가 함께 만들어온 협치와 대화의 의회 민주주의를 국민의힘이 7개 상임이라도 확보할 경우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만큼은 막아설 수 있습니다. 다만 범야권이 192석으로 법안 패스트트랙 가능선을 이미 넘은 데다 각종 특검과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을 다룰 법사위와 과방위는 이미 민주당에 넘어가 사실상 힘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당 입장에선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에 기댈 수밖에 없어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의 영일만 석유 시추 계획 발표 등에도 벌써부터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당장 산업부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석유공사에 대한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당은 우선 상임위를 대신해 당내 특별위원회와 정부 간 협의를 강화해 민생 현안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당으로서는 그 기간 동안 민생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위를 구성해서 가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 따로, 범야권 따로, 국정 운영의 두 축이 당분간 제각기 마이웨이를 갈 거로 예상되면서 국회 정상화까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11곳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응 방안에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돼 추가로 의총을 열고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포함한 향후 대응책과 함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법안들의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제교육의 최종 성적표조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억 9천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월 13억 7천만 달러 마이너스 이후 1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지만 규모는 3월보다 1억 달러 줄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인 K-실크로드 추진에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목적지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이자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도착 직후 환영식을 시작으로 세르다르 베르디 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는 등 곧바로 공식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어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 강화 비전을 담은 공동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지역과 국제 문제, 경제에 투자, 문화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하였습니다. Meesana iri karey kampanyalarının energetika, ulu, komünikasyonlar yalı ulumlarda neticeli işleyenliği belirlenildi. 특히 두 정상은 천연가스 세계 4위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의 대규모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프라와 신도시 등 각종 분야에서 MOU를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경제 외교와 민생 외교를 한층 강화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 설비 기본 합의서와 키안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또 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은 우리 정부가 새롭게 발표한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지지를 표명했고 양국 정부가 이를 추진하는 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국빈 방문합니다. 우선 투르크메니스탄의 협력과 지지를 확보하면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아시가바트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합니다.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1일 오전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현 대통령의 부친이자 투르크 최고 지도자인 구르반굴리 베르디 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 면담에 이은 친교 오찬을 가지며 투르크메니스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내후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3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시작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 방위비 협상의 변수로 지목되는 가운데 권력의 변화가 동맹 정책까지 바꿔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은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중 경쟁의 최전선인데다 경제 강국이 몰려있는 지역인 만큼 미국의 전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To be wise to zero in on East Asia, especially toward Northeast Asia. This region holds significant geopolitical importance.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권력 교체에 따라 동맹에 대한 공약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shrink from this commitment, shifts in leadership, domestic
political turbulence or simple indecisiveness can inevitably undermine cohesion. 이런 가운데 워싱턴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3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2026년부터 우리나라가 부담할 미군 주둔 비용을 정하기 위해 지난 4월 하와이에서 시작된 협상이 지난달 서울을 거쳐 워싱턴 DC로 장소를 옮긴 겁니다. 이번 회의부터는 세부적인 이견 조율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1차 회의에서 양국이 서로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힌 미국 측은 2차 회의에서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방위비를 6배씩 올리겠다고 으름장을 놨던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치적 불확실성이 협상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서둘러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자칫 시간에 쫓길 경우 협상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한미가 북한이 핵공격을 감행했을 때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어떻게 통합해서 대응할지에 대한 새 로드맵을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3차 핵협의그룹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공동지침을 마련했는데 한미는 올해 하반기 연례훈련에서 이 공동지침을 적용해 연합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지난 1년 가까운 논의 끝에 북핵에 대한 한미 통합 대응 방법이 담긴 공동지침이 나왔습니다. 세 차례 한미 핵협상그룹 회의를 통해 북핵 공격을 미리 방지하고 강행됐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입니다.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미의 북핵 대비 연습과 실전 교본, 소통체계 등이 모두 망라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이 통합 운용되는 체계가 마련된 점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공동지침을 지속 보완 발전시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고한 토대 마련에 동의했습니다. The guidelines provide principles for how policy and military authorities will work together to maintain a credibl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posture against the evolving security environment. 한미는 이를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과 양국 국방 군사 가상훈련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당장 오는 8월 시행되는 의지 자유해방패 훈련에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가정해 이 공동지침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훈련을 연례적으로 진행하면서 위기를 대비해 협의 절차를 발전시켜가기로 했습니다. 핵협의그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출범한 뒤 핵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실행 등을 심화시키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차와 3차 NCG를 통해서 양국 간의 그런 노력이 단순히 선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핵협의그룹은 이번에 도출된 결과를 올해 가을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양국 정상에게 정식으로 보고하고 연말에 미국에서 4차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대규모 집단 휴진 선언에 정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과 함께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정부는 대한의협의 집단 휴진 선언에 대해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처사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원의와 의협에 대한 법적 조치를 시사했습니다. 개원위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각 개원의에게 오는 18일 진료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휴진을 계획한 병원은 13일까지 신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당일 개원의 참여율이 30%를 넘을 경우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전수조사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30%를 넘게 되는 경우는 그 현장에 가서 진료 명령 등 불이행이라든지 업무 개시 명령 불이행 이런 것들을 가서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하고.
정부는 진료 명령을 어길 경우 업무 정지 15일, 1년 이내에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고 업무 개시 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엔 여기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단 휴진을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협이 회원들의 집단 휴진을 강제했는지가 핵심인데 앞서 같은 조항이 적용됐던 지난 2000년 의학 분업 당시에는 대법원이 공정위에 손을 들어줬지만 2014년에는 의협이 승소해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대학병원의 경우 전례로 봤을 때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오는 17일부터 전면 휴진에 돌입할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와 소통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사태 해결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네, 의료계는 협박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냐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휴진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 사회 각층의 비판을 뚫고 얼마나 많은 의사가 동참할지가 관건입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집단 휴진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 발표에 의사들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특히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의 대상인 개원이 측은 정부의 대응책을 협박, 억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행보를 예상했었다며 개원이들이 격앙돼 있는 만큼 휴진에 다수 참여할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예정된 집단행동에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작금의 의료농단 사태를 바로잡아 대한민국 의료가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결코 총력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 각계에서는 의협보다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큽니다. 환자단체들은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정부의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병원 노조들은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휴진이라고 규정하며 명분이 없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대 총장과 서울대 교수회도 현장을 지켜달라며 서울대 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휴진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계 내부에서는 휴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는 분위기입니다. 의협 지도부는 SNS에 글을 올려 처벌은 자신이 받을 테니 동참해달라며 휴진 독려에 나섰습니다. 양보 없는 의정 갈등 속에 정부의 강경책이 의사들의 의지를 꺾을지 반대로 자극하게 될지 아직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심화하는 의정 갈등 법의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호균 의사 출신 변호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간 집단회동에서는 개원이들은 실제 휴진 동참률이 젖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개원가에서 휴진에 동참할지 참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어떤 추세를 보면은 어느 정도 뭐 그렇게까지 높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 이제 휴진 동참률 저조한 그런 이제 원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개원이들 나름대로 운영상 문제라든가 어떤 지역 사회에서 시민들의 불편 초래 이런 평판 불효 요소가 또 많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는 근래에 이제 더욱 실정법 위반으로 인한 이제 법적 불이익도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휴진 동참률이 좀 저조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실정법 위반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개원이에 대한 진료 명령 그리고 휴진 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조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된 이제 그런 유형의 이제 행정처분인데요. 네. 의료법에서는 이제 또 진료 유지 명령, 또 지도와 어떤 명령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병원을 이제 뭐 휴진하기 전에는 이제 진료 유지 명령 같은 걸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어떤 진료를 중단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 규정이 있지요.
네, 뭐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나왔던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의협집은 지금 계속해서 강경한 분위기인데요. 개원의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은 이제 아직 이제 일이 벌어지기 전인데요. 네. 정부에서 이제 진료 유지 명령 또 휴진 신고해달라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제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의료법에서 이제 행정처분으로서 이제 자격정지 처분 규정, 네. 자격정지라는 거는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이제 확대된다면 업무 개시 명령을 또 이제 하겠다라고 이미 예고한 상황이고 지난번에도 했었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이제 불이행하게 됐을 때는 뭐 형사처벌 규정이 또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업무정지 15일 그리고 1년 이내 의사 면허 정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정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휴진율에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 이 부분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진료 명령과는 어떤 이후의 그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우리 의료법이 좀 이제 복잡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의료법에서는 보면 이제 진료 유지 명령, 그러니까 사전적인 이런 이제 명령에 대해서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자격정지 처분이라든가 행정처분을 이제 위주로 할 수 있게 돼 있고, 네. 실제로 일이 벌어진 후에 실제로 이제 집단 휴진이 발생하고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했는데 따르지 않았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이제 행정처분뿐만이 아니라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이런 이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보자면은 진료 유지 명령에 어떤 위반하는 것보다 나중에 이제 진료 개시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 또 따르지 않았을 때 네. 그 후자의 경우에 조금 더 법적 페널티는 좀 더 크게 이렇게 규정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후 어떤 명령에 대해서 처분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정부가 네. 휴진기관을 직접 조사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유를 확인한다는 방침인데 이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굉장히 이제 집단적으로 이게 벌어졌을 때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한데 네. 우선은 우리가 이제 뭐 시민들의 불편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복지부에서 뭐 전화를 한다거나 또 이제 현장 조사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휴진율이 높은 또 이렇게 경우에는 조사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뭐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8일 하루, 지금으로서는 하루지만은 휴진율이 높을 경우에는 진료 공백의 우려가 큰데요. 그런데 업무 개시 명령은 사후 조치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공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의문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이제 사후 조치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개별 의료기관들이 이 법적 분리, 그러니까 면허 정지라든가 나중에 뭐 취소라든가 또 형사처벌이라든가 이렇게 법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휴업을 하게 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제 집단 행동 시에도 휴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네. 개원가에서 우리 한 분 한 분 이제 원장님들인데 뭐 병원 운영 문제도 있겠고 직원들 문제도 있겠고 주변 시민들의 평판, 여론 같은 거 이제 고려할 때 실제 우리 개별 의료기관에서 법적 불이익을 이렇게 모두 감수하면서까지 장기적으로 휴진을 좀 지속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좀 기대 반 걱정 반 이렇게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개원이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의협 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됐는데 네. 의협 집행부가 이런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뭔가 정치적으로 좀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개별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면 좀 우리 이제 의협 집행부를 좀 무책임하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비록 사후적인 조치인 거는 맞아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것이 어떤 법적 불이익을 또 예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적지 않다고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 없어야 되겠지만 정부로서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정 처분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전의 상황도 잠시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세 차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0년 의약분업 파업을 비롯해서 2014년 그리고 2020년 때였는데 이 당시에 이 업무 개시 명령 발동으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습니까? 제가 뭐 디테일하게 모든 사례들을 이제 조사해 본 거는 아닌데요. 이제 과거 2000년은 좀 이제 오래된 경우이고, 네. 이제 최근에 이제 2014년, 2020년인데 가장 최근에 이제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행정처분 전 단계 또 형사 또 고발까지 이제 갔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당시에 정부에서 어떤 상황이 또 당시 이제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어떤 행정처분 같은 거 자제했었고 진행했던 형사 고발 조치도 취하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의 경우를 본다면은 실제로 이제 어떤 이렇게 정부 입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처벌까지 이렇게 밀고 갔던 그런 사례는 이렇게 찾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부가 또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 쟁점일까요? 이제 공정거래법은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개인들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그런 법이라기보다는 지금 의협과 같은 사업자 단체가 그 사업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제 개개 이제 우리 의료기관들 개원이들한테 어떤 이제 부당한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이 사회 문제가 됐을 때 그 사업자 단체를 제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정처분 규정도 있고 과징금 규정도 있고 또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계속 이제 문제됐던 부분인데 많이 알려진 것처럼 2000년도 사례와 2014년도 사례가 많이 대비되는데 2000년도 이제 사례에서는 실제로 이제 문제가 돼서 또 처벌을 받았고 그에 반해서 2014년 경에는 또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 차이가 뭐냐 그러면 네. 이제 지금 사후적으로 평가하면은 뭐 강제성이 있었느냐 휴진에 참여하게 하는 데에 우리 사업자 단체인 의협에서 강제성을 띄었냐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었다라고 많이 평가들 하시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 외에도 어떤 이 집단 휴진이라든가 집단 행동의 어떤 목적 이런 이제 목적도 되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014년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 의료가 이제 그때 주로 이제 문제됐던 시기였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환자에 대한 직접 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훼손하는 것이 원격 의료다. 어떻게 보면 조금 환자를 위한다라는 이런 명분, 어떤 목적의 정당성 부분이 조금 더 좀 참작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물론 이제 우리 의사 단체에서 주장하는 이런 부분 나름 또 어떤 다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의사수 증원이라는 것이 어떤 국민적 여론을 굉장히 이제 어떤 얻고 있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어떤 집단적인 이런 모습들이 목적이 정당하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공정거래법 어떤 처벌 여부도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강제성뿐만 아니라 집단 행동의 목적, 그러니까 정당성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업자 단체는 이제 과징금 어떤 처벌 규정도 있고요. 네. 또 문제되는 이제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3년 이하 징역, 뭐 또는 뭐 적지 않은 이런 벌금 이런 처벌 규정도 있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의협뿐만 아니라 서울대 의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1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를 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대 교수들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 이거는 맞는 건가요? 네, 교수님들의 신분이 약간 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들이 신분이 조금 이중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네. 이제 우리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공법인이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 당연히 이제 적용되는 그런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이 서울대 교수님들이 국립대학 교수님들이 이런 집단 행동을 한다.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의대생과 전공의 측이 대통령과 국가에 1,0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는 게 그들의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안타까운데요. 주장은 할 수는 있겠죠. 주장은 네.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제 주된 근거가 국가배상 책임, 불법행위 책임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엄격합니다, 생각보다.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런 고의, 과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이런 거 입증해야 되는 법률 요건들인데 하나하나 입증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의 이 정치적 행위 또 정책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에서 위법행위로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또한 무엇보다 이제 우리 의대생 전공의들한테 손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에서 판단할 가능성은 제 의견으로는 굉장히 낮습니다. 물론 이제 미래의 기대이익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피해 의식이 크게 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개별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실무상 어렵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동안 이제 의료계에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 신청이라든가 이번에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형사고발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자칫 의료계에서 모든 것을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비춰진다면 정작 정부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제할 수도 이제 있는 것인데 네. 강대강으로 갔을 때 어떤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물러서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좀 걱정이 들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의료계에서 어떤 소송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병원 측에서 이제 경영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매출 감소에 따라서 손해가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손해에 대해서 병원에서도 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있던 같은 어떤 의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손해를 봤던 매출이 감소했던 굉장히 경영난이 심하게 된 의료기관 입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거는 또 운영자 입장에서는 형사상 또 어떤 배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어서 네. 그런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간다면은 또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또 새로운 형태로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송의 형태로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과연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굉장히 좀 우려가 많습니다. 소송의 형태로 해결 방법을 찾는 거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의협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감옥은 내가 간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의료계 사정을 아무래도 잘 알고 계시는 법률가로서 의정 갈등의 이 실마리를 풀 묘수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좀 더 다른 현명하신 오피니언 리더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방금 앵커님께서도 이제 우리 의정 갈등의 실마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의사수 증원 문제라든가 최근 의료 패키지 관련 이런 주인공은 사실은 이제 국민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료대란 상황에서 제가 이제 모든 언론을 조사한 건 아니지만 보수 언론이라든가 진보 언론 좀 이렇게 공히 평가해 보면은 의정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이런 방식의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정부와 의료계가 앉아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또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네. 그래서 평범한 시민들 입장에서 현재 상황을 한번 바라보고 그동안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은 어땠고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어린이들한테 그리고 노인들한테 어떤 의료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하면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네. 정답은 다른 현장님들께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양측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박호균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준 대학 교수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일부 교수들은 대입실기 심사에도 참여해서 직접 가르쳤던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업이 진행될 장소와 내용, 그리고 상세한 수업료 내역까지 입시 브로커 A씨가 성악과 입시를 준비하는 대입 수험생 부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A씨는 마스터 클래스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이곤 불법 과외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현직 대학 교수들을 대거 끌어들여 수험생들을 가르치게 한 겁니다. 호흡부터 발성은 물론 1:1 지도까지 철저히 비밀 수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참여한 대학 교수는 모두 13명으로 2년여 동안 수험생 30여 명이 수백 차례 과외를 받으며 30분에 최고 70만 원씩에 달하는 초고액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 같은 불법 과외는 조직적 입시 비리로도 이어졌습니다. 대입 성악과 실기평가 심사위원들은 이해관계에 있는 학생이 입시에 지원하면 학교에 알릴 것을 서약했지만 대학 교수 5명은 이를 어기고 서울대와 경희대, 숙명여대 등 총 4개 대학교 성악과 입시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과외 교습으로 가르친 학생을 직접 평가했습니다. 실제 입시 비리가 벌어진 한 대학교 실기시험장 앞입니다. 시험은 수험생들이 누군지 알 수 없도록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됐지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교수들은 목소리와 실기곡으로 과외 학생을 알아보고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당시 채점표를 보면 60점대에서 80점대 초반 점수가 대부분인데 독보적으로 90점을 받은 학생이 2명, 심사위원으로부터 과외를 받은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은 수험생 중엔 합격생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학계에선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전부 다 쉬쉬쉬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카르텔처럼 조직이 돼가지고 한 거는 사실은 처음입니다. 네. 적발된 교수들이 심사에 참여해 피해를 본 대학들은 학생 선발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브로커 A씨와 대학 교수들은 물론 학부모 2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가운데 죄질이 무거운 교수 1명은 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우리은행에서 1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우리은행 조사 결과 경남 김해지점에서 기업 대출을 담당하는 직원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빼돌린 돈은 해외 선물 등에 투자해 60억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은행은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포착해 A씨에게 소명을 요구했고 A씨는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어제 저녁 서울 용산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상수도관이 파열돼 일부 지역이 단수되면서 민원 수백 건이 접수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신규혜 기자입니다. 불이 난 고층 아파트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서울 용산에 있는 39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불은 이 건물 30층에 있는 한 호실에서 시작됐는데 연기가 위로 치솟으면서 위층 벽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주민들은 화재 경보음을 듣고 옥상과 지상으로 급히 대피했습니다. 바깥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연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갑자기 점점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신고가 됐냐고 하는 찰나에 이제 119가 왔죠. 이 과정에서 주민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1시간 30여 분 만에 화재를 진압한 소방은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상가주택 건물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강릉시 교동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주민 6명이 대피했고 불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식당 주방에서 육수를 데우다가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확한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충북 청주에서는 하천변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손됐습니다. 이에 따라 청주시는 재난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건설과에서 일량천면 제방도로 개설 공사 중에 상수 관로 파손이 돼서 낮에 이제 한 14시 30분경에 사고가 발생을 해서 파손된 관로를 복구는 하고 있는. 이 사고로 수도 공급이 끊기거나 탁한 물이 나오면서 늦은 밤까지 600건 넘는 민원이 청주시에 접수됐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근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교제 중인 사이로 술을 마시고 나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한 구석엔 경찰의 노란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 50대 남성 한 명이 주민인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경찰차만 들어가고 앰뷸런스 그거 끌고 가는 거 그거만 들어가고 그래서 들어가 한참 있다가 차가 경제가 쫙 들고서 시비가 나왔으니까.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아침 8시 반쯤.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차를 타러 내려온 여성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현장에서 112에 전화를 걸고 사람을 죽였다고 자진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피해 여성은 목 부위 등을 크게 다쳐 헬리콥터를 타고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회복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인데 A씨는 사귀는 사이인 여성에게 화가 나 밤사이 술을 마신 뒤 집 앞으로 찾아온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A씨에 대해선 과거 교제폭력 등과 관련한 신고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일단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무단조퇴를 막는 교감을 때린 초등학생이 이번에는 출석 정지 기간에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교육적 방임 혐의로 아이 어머니에 대해 경찰이 곧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가방을 든 아이가 실랑이 중 느닷없이 선생님의 얼굴을 수차례 때립니다. 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입니다. 아이는 교권 침해로 10일 동안 출석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 이 기간, 아이가 자전거를 훔쳤다는 신고까지 접수됐습니다. 7분 넘게 찍힌 영상에서 식사는 했느냐는 어른의 질문에 아이는 아침, 점심, 저녁을 안 먹었다고 답했습니다. 엄마가 때리고 아동학대를 한다며 얼굴을 맞아 상처가 생겼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지구대 조사에서 아동은 얼굴 흉터는 넘어져서 생겼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수차례 전학을 다니고 교내 징계를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 문제 행동. 설령 보호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교정을 위해선 행정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복지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서 아이에 대한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아이는 분리가 반드시 필요한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시는 조만간 이 아동과 관련한 전문가 회의를 추가로 열어 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가정 개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교육적 방임 혐의로 조만간 아이 어머니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대구를 비롯한 영남 일부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죠. 오늘은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 속 사람들은 햇볕을 피해 그늘로, 수확에 나선 농민들은 물을 연신 들이키며 더위를 달랬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강렬한 햇볕이 내리쬐는 아스팔트,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도로가 일렁입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은 스마트폰으로 햇볕을 가려보고 손 선풍기로 때이른 무더위를 달래봅니다. 얼음 가득한 음료를 삼켜보지만 흐르는 땀을 식히기엔 부족합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너무 덥고 찝찝하고 해서 밖에 나와서 힐링도 하고 놀고 있는데 밖에 오니까 햇볕도 너무 뜨겁고 직사광선이라서 등이 자꾸 타요. 폭염 소식에 철새도래지로 유명한 창녕 우포늪을 찾는 방문객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새들도 더위에 지친 듯 움직임 없이 자리만 지킵니다. 그늘 한 점 없는 밭에는 일꾼들이 양파 뽑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선풍기가 달린 작업복에 물까지 연신 마셔보지만 타는 듯한 뙤약볕에 수확은 더디기만 합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작업자들도 힘들어하고 일 능률이 안 오릅니다. 양파 수확 지금 보시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업이 빨리 안 돼요. 빨리 안 되고 더우니까 계속 물 마셔야 되고. 영남 일부 지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경주 기온이 34.2도를 기록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남 합천, 경북 구미 기온이 33도를 웃돌았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이어질 거로 예보했습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물을 많이 마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 같은 이른 폭염의 원인은 더운 남서풍에 지형 효과가 더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이번 주 점점 심해져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도 33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한반도 기온 변화입니다. 10시까지만 해도 노란빛을 띠던 지도가 1시간 만에 온통 붉은색으로 뒤바뀝니다.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25도를 넘어선 곳이 많아진 겁니다. 오후에는 경북지방을 중심으로 더 색이 짙어졌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더웠던 곳으로 경주가 34도를 넘었습니다. 구미와 대구도 33도를 웃돌았습니다. 이틀 이상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구와 울산 등 영남 8개 지역에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일주일 빠른 폭염특보입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역도 특보는 내려지지 않았지만 31도를 웃돌며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이 맑은 상태에서 햇볕이 강해 기온이 상승하였고 여기에 고온의 남서풍이 유입되어 매우 더웠습니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은 지형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폭염특보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른 더위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겠습니다. 대구 낮 기온이 주 후반 34도까지 치솟는 등 영남 지역은 당분간 폭염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서울도 점점 더워져 금요일에는 기온이 33도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올여름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는 올해 장마 전부터 폭염이 발생하고 7월과 8월에는 33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가 평년 수준보다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오늘 더 덥다고 하는데요. 날씨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기분 좋은 화요일 아침 날씨 앤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날씨 먼저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열대야와 수박입니다. 벌써 이렇게 더우면 한여름은 어떻게 견디나 싶을 정도로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못한 강릉은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에 머무르면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무려 18일이나 빠른 겁니다. 낮 동안에도 찌는 듯한 더위는 계속됩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영남 지방은 경주의 한낮 기온이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높고 습한 날씨에는 탈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여름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과일 중 하나죠. 수박은 약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어 갈증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당분이 많아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찍 찾아온 폭염, 시원한 수박으로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서울의 시간대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21.9도로 평년 수준을 4도가량 웃돌았고요. 오후 2시에는 32도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퇴근길 무렵에도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못하겠고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볕이 무척 강하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또 영남 내륙 곳곳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영남 지방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살펴보면 대전 32도, 전주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겠지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앤 키워드의 윤수빈이었습니다. 6월 11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관세청이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11.7% 증가하면서 8개월 연속 이어진 플러스 흐름이 계속될지 관심입니다. 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 학생 측을 지게한 권경의 변호사에게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앞서 유족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권 변호사에게 사과나 해명 한마디 듣지 못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항소심 재판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됩니다. 앞서 1심은 경쟁자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청탁을 전달받아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 축구대표팀이 오늘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을 상대로 2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대표팀은 이미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했지만 중국을 이겨야 일본, 이란과 함께 3차 예선 톱시드에 배정됩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여야가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와 운영위 등 상임위원장 11명을 선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구성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투표 결과 법사위원장의 정청래 의원, 운영위원장 박찬대 원내대표,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 등 앞서 민주당이 후보로 지명했던 의원들이 모두 상임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대응 방안에 여러 아이디어가 제시돼 추가로 의총을 열어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임위 일정 보이콧을 포함한 향후 대응책과 함께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법안들의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차지했고 7곳을 남겨뒀는데요. 자세히 보겠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상설 조직인 17개 상임위에 특별위원회인 예결위가 더해져서 통상 18개로 불립니다. 상임위는 본회의에 안건을 붙이기 전에 법안을 토론하고 다듬는 역할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법안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이 18곳 가운데 민주당이 11곳을 단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대통령 비서실을 소관부처로 둔 운영위와 본회의 전 모든 법안을 재검토할 권한이 있어 흔히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도 포함됐습니다. 자, 상임위원장 몇 년을 살펴볼까요? 운영위원장은 박찬대 의원입니다. 현재 3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과거 통상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다는 점에서 이례적입니다. 법제사법위원장 역시 국회의장이 야당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여당이 맡아왔는데요. 이번엔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강성으로 분류되는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됐는데요. 정청래 의원, 지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주도했고 최근에는 탄핵 열차에 기적 소리가 들린다면서 대통령 탄핵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과방위원장 최민희 의원도 강성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번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토록 하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는 7곳입니다. 민주당은 경제 규제를 관장하는 정무위, 또 나라 살림을 챙기는 기재위 등 핵심 상임위가 남아있으니 이제라도 협상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다 가져간 마당에 더 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관례와 사실을 외면한 채 국회의장에 이어 운영위와 법사위까지 독식하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입법 독재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관례도 중요하지만 관례가 법보다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의회 독재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언어 도단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출에 대해 의회 독재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일방적 구상이라며 남은 일정을 보이콧할지 고민 중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을 준수하면서 국민 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보이콧할 경우 나머지 7곳도 이번 주 내에 선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날은 갈수록 더워지는데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차갑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네, 각 당의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권 행보를 위한 포석이란 지적 속에 이른바 당원권 강화 방안도 사실상 확정되면서 이 대표 체제에 더 힘이 실렸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당원 당규 개정안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까지 당직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겁니다.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당헌 25조 2항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왜? 예외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국민의힘 당헌을 참고해서 지난 국회의장 경선 이후 당원권 강화 방안으로 논의돼 왔던 개정안들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의장과 원내대표 경선에서 기존 의원들의 투표에 더해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조항과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의 무공천 규정도 삭제 수순을 밟습니다. 이처럼 당원 당규 개정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당내 반발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는 지도부 설명에도 당대표 사퇴 예외 규정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 연임과 대권 도전을 위한 거란 비판이 나온 겁니다. 대통령이 돼야 된다 하는데 오히려 그러한 위인설관식으로 무리한 당헌 개정을 하면은 국민들로부터 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친명계 한 중진 의원은 예외 규정이 신설돼도 이 대표가 임기를 늘리지 않고 대선 1년 전 물러날 거라며 이 같은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무소속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게 대의민주주의에 맞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반응입니다. 당원 당규 개정 과정에서 오히려 원조 친명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서 일각에선 친명이 분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로선 만장일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셈이라 친명 체제가 강화됐지만 찜찜한 뒷맛을 남기게 됐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재판이 계속 이어지는 것인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수사와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최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SNS를 통해 남긴 글이 정치권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헌법 84조가 재직 중인 대통령은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 멈추는 건지를 두고 논란이 생길 거라며 추가 기소가 임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사실상 저격한 겁니다. 법 전문가들 의견은 분분합니다. 먼저 헌법에 나오는 소추는 말 그대로 기소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대상이 되고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걸 보면 수사와 재판까지 면해주는 건 아니란 겁니다.
기소 이후의 재판, 심리와 판결은 결국 법원의 권능이거든요. 복종을 해야죠. 받아야죠. 반면 헌법을 만든 취지 등을 고려하면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진행 중이던 재판도 멈추는 게 맞는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딱 되면 그때부터 소출을 금지해야 되니까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데다가 국민이 기소 사실을 알고도 대통령으로 선출한 점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도 당선을 시켜줬으면 일단 그 대통령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국민이 판단한 걸로 볼 수 있잖아요. 여러 해석이 충돌하는 가운데 중대한 형사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탄핵으로 대통령을 먼저 파면한 뒤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순리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유력 정치인이 형사재판을 받는 일이 더는 생경하지 않은 상황 속 관련 논쟁도 한동안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23일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에 애초 예정했던 파리올림픽 개막 전날인 다음 달 25일보다 이틀 앞당겨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당대회 시기는 오는 13일 이르면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당원 투표 100%로 뽑는 당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는 당 안팎에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20에서 30%가량 반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야권이 재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3법을 두고 여야가 본격 여론전에 돌입하며 일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좌파 카르텔이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저지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정권에 장악된 언론을 정상화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22대 국회 최대 쟁점 법안을 겨냥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진 추천권을 학계나 시청자, 현업단체 등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방송 3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방송 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트는 나쁜 법입니다. 특히 야당이 발의한 법안상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될 기자, PD 등 단체들이 정치적 편향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진을 구성하게 놔둘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이 처리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 좌파 카르텔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입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여야 모두가 동의하는 방송사 사장 임명 제도를 뒤로 한 채 입맛에 맞는 경영진으로 편파 방송을 자행하지 않았느냐고도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방송 장악을 위한 악법이란 여당의 주장과 달리 언론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방송 3법에 공영방송 사장 임기를 보장하고 해임 요건을 강화하는 조항까지 추가해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공정성,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왔고 공영방송 인사를 심의 의결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 숫자를 4-5명으로 강화하는 법안까지 포함해 이른바 언론 정상화 3+1법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방통위 2인 체제는 방송사에 대한 중대한 결정들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노형화하려는 시도란 지적엔 전문가와 시청자, 현업단체의 이사 추천 권한을 나눠주는 게 어떻게 언론 장악일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추진 절차까지 속전속결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선 정권이나 입법 주도권 교체 시기마다 여야가 방송 언론 분야를 두고 한치 양보 없는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오히려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이달 들어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46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입은 154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 감소했습니다. 이로써 무역 적자는 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시민단체의 공익신고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조사를 진행해온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등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참여연대는 이른바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밝혀달라며 국민권익위에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 최재형 목사 등 3명을 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의혹이 있으니 이를 조사해달라는 겁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권익위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익위는 대통령 배우자인 김 여사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을 제공한 최재형 목사 등을 둘러싼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고 법 위반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를 끝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됩니다. 앞서 권익위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법적으로 정해진 최대 조사 기한을 넘겨 한 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당시에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권익위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고의지연 의혹 등이 제기됐는데 이번 발표를 두고도 한동안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 수 없는 브리핑이었고, 공직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대해 검찰은 필요한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권익위 결정은 나온 지 1시간 만에 권익위의 구체적인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관련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얽힌 이른바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그동안 안보 등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건의 실체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라인 인사들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변론이 분리됐던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까지 일제히 나왔습니다. 국정원 직원 증언은 다 끝났나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재판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 이후 지금까지 국가기밀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면서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검찰과 일부 피고인 측은 비공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원칙상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며 기일별, 사안별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개월 만에 공개된 이번 재판에서는 김현철 전 장관의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기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탈북 어민들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며 정 전 실장 등이 북한을 정상국가로 존중한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흉악범을 국내로 편입시키면 국민 생활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합법적 정책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측은 탈북 어민을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지, 북송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 사건 전반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가려졌던 사건의 실체가 공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육군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지휘관 2명을 입건했습니다. 앞서 해당 중대장을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경찰청이 군수사대로부터 육군훈련병 사망 사건을 이첩받은 건 지난달 28일. 해당 훈련병이 숨진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숨진 훈련병은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 등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은 가운데 경찰은 군기훈련을 지시한 중대장 A대위와 B중위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앞서 해당 중대장을 살인과 상해치사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이 잇따랐지만 경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던 중대장이 최근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이들에게 소환조사 출석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소환조사 시기와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해당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도 시작됐습니다. 청원인은 훈련병 사망 원인은 규정 위반 가혹행위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급자 명령이 법과 규정 위에 있는 것을 군대 내에서 여전히 용인하고 있는 것이 사건 발생 배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청원은 사흘 만에 2만 6천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해야 합니다. YTN 홍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안에 북한에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이루어질 경우 무려 24년 만인데 북한과 새로운 조약의 체결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에 대한 소식이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매체 베도모스티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몇 주 안에 북한과 베트남을 방문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알렉산더 마체고라 대사는 푸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들은 이르면 6월 중에 북한을 먼저 방문하고 곧바로 베트남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북한과 러시아가 새로운 조약을 체결할지 여부입니다. 현재 두 나라는 우호 설린 조약을 맺고 있는데 새로운 조약을 체결한다면 더 강력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사시 자동 군사 기입 조항까지는 아니어도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미 상당한 군사 협력 체제를 갖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관광 분야를 필두로 무역과 경제 관계 회복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크렘린궁은 지난달 말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방북 일정은 적절할 때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에는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의 방북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양측의 최종 조율을 거친 공식 방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집권하던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에 다시 북한을 방문하게 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조만간 방북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요. 양측은 군사,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 최근 북한이 발사에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기술 이전 문제도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9년 4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후 4년 만인 지난해 9월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다시 만나 서방 진영에 함께 맞서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패권주의 세력에 맞서서 자기 주권적 권리와 또 안전 이익과 이걸 수호하기 위해서 정의의 위협을 벌이고 있는데
지난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측은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며 밀착을 과시해왔습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북을 통해 경제와 군사협력, 인적 교류 등을 계속 심화한다는 공동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지난달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협력할 수 있다는 여지는 보여주는데 전 기술, 위성뿐만 아니라 발사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기술들을 다 포괄적으로 해서 지금 전면 협력을 해나가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비교적 신중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이런 군사협력 내용이 현재 북러 간 체결된 설린 우호 협력 조약에 당장 반영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러시아로서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의식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조약에 담는 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도 북한이 위협을 느끼는 데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의 도발을 정당화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의 발언이 예상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을 위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중동 방문에 나섰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주도의 단계적 휴전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블링컨 장관은 중동 국가들에게 하마스를 압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중동 방문 첫 일정으로 이집트 카이로를 찾아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을 면담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이 지역 국가들이 휴전을 원한다면 하마스가 휴전안에 동의할 수 있도록 압박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want a ceasefire, press Hamas to say yes. If you want to alleviate the terrible suffering of Palestinians in Gaza, press Hamas to say yes.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내놓은 단계적 휴전안 타결을 위해 가자 전쟁 발발 이후 8번째 중동행을 택했습니다. 이 휴전안은 6주간의 정전과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군의 인구 밀집 지역 철수, 생존 인질 교환과 영구적 적대행위 중단, 그리고 가자 지구 재건 시작 등 3단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총리 등과 만나 휴전안과 분쟁 확산 방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어 요르단과 카타르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긴급 회의를 열어 미국 주도의 3단계 휴전안을 지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The result of the voting is as follows. 14 votes in favor, 0 votes against, 1 abstention. The draft resolution has been adopted as Resolution 2735.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조건에 대한 견해차가 커 교착 상태를 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스라엘을 빼고 하마스와 미국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을 직접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휴전안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바이든 정부가 하마스와 직접 협상을 시도하는 방안이 매우 현실적인 옵션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We hear rumors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is negotiating something or might. Whatever it takes to get everybody home, we support.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정부는 인질 석방을 위한 모든 시도를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를 동원해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신 전투기인 수호이 57도 공격했다며 위성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무기 사용 승인에도 공격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가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 지역 러시아군 지휘 거점을 타격했다고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가 전투기를 동원해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타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은 목표물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전했지만 작전에 나선 전투기 기종과 포탄 종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흑해에서 아조프해로 이동한 러시아 상륙함을 상대로 협동 공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군은 지난주 미군이 지원한 하이마스 미사일로 벨고로드 공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미국 등 서방이 러시아 본토 목표물을 공격하는데 자국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가능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standing strong with Ukraine. We're standing with our allies and we're standing with France. We will not, say it again, walk away.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드론을 인용해 러시아 영토 내 주요 목표물 공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국경에서 600km 떨어진 러시아 공군기지에서 최신의 전투기 수호이 57을 처음으로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위성 사진을 보면 대당 700억 원대로 알려진 수호이 전투기 일부분이 손상됐고 주변에 검게 그을린 흔적도 보입니다. 오는 여름 서방이 지원하는 F-16 전투기 일부가 인도되면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인 러시아 본토 공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전투기 상당수를 안전을 위해 해외 기지에 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밖에 있더라도 러시아를 공격하면 격추될 것이라고 사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를 사용해 러시아 본토 타격에 나섰지만 주요 기지 80% 이상이 공격 범위 밖이라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신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와 연방준비제도 금리 결정을 앞두고 나스닥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나스닥 지수는 59.4포인트 오른 17,192.53에 S&P 500 지수는 13.8포인트 오른 5,360.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9.05포인트 오른 38,868.04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주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경계심 속에 엔비디아가 액면 분할과 함께 0.7% 상승하며 기술주 투자 심리를 이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구동하는 운영체제에 인공지능 기능을 도입하고 음성 비서인 시리에는 챗 GPT를 심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아이폰 운영체제에 애플 자체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탑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텍스트를 요약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며 사용자가 필요할 때 가장 관련성 높은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특히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통해 자체 음성 비서인 시리에 챗 GPT를 접목한다며 올해 말 최신 버전의 챗 GPT를 시리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챗 GPT를 심는다는 애플의 계획에 반감을 나타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 10일 X 계정에 글을 올려 애플이 운영체제 수준에서 오픈 AI를 통합한다면 회사에서 애플 기기는 금지될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애플이 자체적인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오픈 AI가 보안과 사생활을 보호할 거라고 보장한다는 건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일본이 TSMC 공정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지원에 이어 자국의 신생 반도체 업체에도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정부 보증을 추진합니다. 전략 물자로서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치는 건데 성공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구마모토에 문을 연 타이완 반도체 업체 TSMC 제1공장에 우리 돈 4조 2천억 원을 지급했고 올해 말 착공할 제2공장에도 6조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JASBプロジェクト、これは今全国から注目を集めています。九州、さらには日本全体に大きな波及効果を及ぼすものであると。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은 자국의 신생 반도체 업체인 라피더스에는 대규모 자금 융자를 위한 정부 보증을 추진합니다. 일본 정부가 주도하는 라피더스에는 정부 보조금 8조 1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민간 출자액은 1%에도 못 미치는 680억 원에 불과합니다.
목표로 정한 2027년까지 최첨단 차세대 2나노미터 제품 양산에 44조 원이 필요한 만큼 정부 보증으로 민간 출자를 최대한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ラピダスプロジェクトはこの我々の半導体政策の最重要事業であります。民間からの資金調達も拡大をさせ、官民が力を合わせた支援体制を構築をすることが重要であります。 하지만 기업 한 곳의 융자를 정부가 보증서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 속에 자칫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특히 엘피타 메모리는 2012년 파산했고 재팬 디스플레이는 10년째 적자를 이어가는 등 정부 주도의 반도체 프로젝트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これまでご支援をいただいたにもかかわらず心よりお詫び申し上げます。 더구나 현재까지 생산된 최첨단 반도체는 3나노미터로 2나노미터는 세계 어느 기업도 이루지 못한 미개척지와도 같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도 자금력과 기술력 등에서 난관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경제 안보의 전략 물자로서 반도체 프로젝트에 모험에 가까운 투자와 정책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7개 유망 사이트의 구조를 감안한 광구를 다시 분할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분할된 광구 중심으로 저희가 해외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광구 분할이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네,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됐습니다. 시초에 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 해외 자본 유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심해가스전 첫 시추가 시작되는 건 오는 12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추업체와의 계약을 이미 마친 만큼 다음 달까지 정확한 시추 지점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추 지점은 액트지오의 자문을 받아 한국석유공사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7월 중에는 정확한 시추 위치를 정해야지 추후 일정이 지속 가능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는 특히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는 현재의 동해 심해가스전 광구는 도출된 유망에 따라 7개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편의는 물론 각 광구별로 해외 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 때문입니다. 시추 과정에서의 비용 절감과 위험 요인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해외 자본들의 투자를 받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추 한 번에 1,000억 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탓입니다. 실제 정부 자금만으로 수행하겠다던 첫 시추 작업마저 해외 자본 투입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12월 달에 첫 시추를 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러면 해외에 투자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해진 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당장 내년도 시추와 석유 개발 예산도 확보해야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석유 자원의 지분을 해외로 대거 팔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세계적인 커피 체인점 스타벅스가 고물가와 가자 전쟁 불매 운동 여파로 크게 고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9일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올해 초 스타벅스의 전 세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점포의 매출이 3% 줄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폭입니다. 여름의 초입부터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제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오늘은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이는 작년에 비해 약 일주일가량 빠른 겁니다.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못한 강릉은 최저 기온이 25도 선에 머물렀고요. 낮 동안에도 푹푹 찌는 듯한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다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영남 내륙 곳곳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맑은 하늘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곳곳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야외 활동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지방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고 습도도 높아 더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서울 32도, 강릉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지치기 쉽습니다. 오늘 야외 활동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또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와 파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